장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지난 9월 10일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분수대에 마련된 청원의 광장 장교양 아고라의 보수가 진행되는 바람에 정규 방송이 나가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세종시에 마련된 장교양 아고라가 처음 출범한 것은 2017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 후 2년 9개월 운영에 오면서 태풍과 비바람으로 3차례나 보수를 했지만 금년도 60일간 계속된 장마와 태풍으로 장교양 아고라의 흔적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장교양 아고라의 의미와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준수라는 대명제로 대변되는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지난 9월 10일 실버피아 온라인 기자팀이 주관되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교양 아고라를 개축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2020년 9월 17일 방송 출발합니다. 오늘은 2020년 장교양 급여수가 결정과 더불어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그 해결 대안이 있는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장교양기관 급여수가 결정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교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장교양 수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2021년 장교양 수가는 지난 20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유형별 인상률로는 먼저 재가 장교양 분야에서는 방문요양급여 1.49, 주야간보호 1.29, 단기보호 1.30, 방문목욕 1.31로 결정이 되고 노인요양시설 1.28,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 1.3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 사례로서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990원에서 71,900원으로 910원이 인상되며 1개월, 즉 30일 기준으로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 비용은 215만 7천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기준 20% 비용은 43만 1,400원이 됩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에서 22,400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수가 인상의 바탕에는 인건비 인상 부분과 관리비 인상 부분, 그리고 장교양 제도적 변화의 3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인건비 인상 부분은 202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5% 인상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관리비 인상 부분은 2019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4%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제도적 변화 측면에서는 서비스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점수는 두 번째 추가 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된 것입니다. 반대로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되었습니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중단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달리 장교양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고용노동부 주관의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번 급여수가 인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안녕하십니까. 왕희진 기자입니다. 방금 송재혁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고용노동부의 정책 변화는 공휴일이 사기업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서 일요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신정,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적용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이었습니다.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020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 법안은 민간 기업에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 시점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에 우선 적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종사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소정원 50인 이상 시설은 모두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2022년 1월 1일부터 종사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종사자가 공휴일에 일을 꼭 해야 하는 경우 기관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 시점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에 우선 적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입니다. 휴일 가산수당 대신 대체 휴일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에 일하고 5월 12일에 대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1.5배의 휴일이 아닌 1배에 해당하는 휴일만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 적용이 불가하며 휴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변경되고 주말 출근 시 휴일 근로수당 지급이 의무화되면 휴일 근로 시에도 장기요양 사업장 근로자에게 1.5에서 2배의 휴일 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번 2021 장기요양 급여 수가로는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여 아마 기관 폐쇄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겠죠. 장기요양인들은 장기요양 공급자 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들의 다량 폐업 사태를 막기 위하여 특례법 적용 제정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가 급여수가 인상 발표 시 언급한 것처럼 추후 마련되는 급여수가 추가 인상 부분에서 반드시 해당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실버피아 온라인 왕희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공휴일 급여 지급 의무화 제도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 제도도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장기요양기관에 확대 시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추후 조사 검토하여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마지막 순서로 건강의료 소식 김철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과 우리 장교양인들을 살찌우는 건강의료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김철준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미래의 의학 발전 소식으로 로봇 의사가 의료진 부족 문제 해결할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에 뜨겁게 전개되었던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파업 강행의 동기 중의 하나로 의료진 부족 시대를 대비한 전문 인력 부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 측의 주장이 다소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만 앞으로 로봇이 사람의 일을 많이 감당할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업계에도 수술을 로봇이 담당한다는 기사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로봇 의사의 등장이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등장한 로봇 의사는 우리나라 의료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들. 첫째, 의사들의 강도 높은 육체 노동 최소화. 둘째, 비싼 의료인에 대한 인건비 절감. 그리고 셋째,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병원도 적자를 면하고 의사도 충분히 벌면서 삶의 질도 올리고 환자들 역시 저렴한 고품질 의료를 누리면서 국가 예산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는 시점에서 보면 대면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료인들의 확진이 많이 생기며 과로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이때 로봇 의사가 코로나19의 의심 환자를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의료인들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매우 높은 전염률은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모두 보호해주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주며 의료 현장 내 로봇 활용의 수요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방역을 위한 병실, 소독 자율주행 로봇, 체온 측정 로봇 등이 가장 흔한 예가 될 것입니다. 로봇 의사는 코로나19 의심자 및 확진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에 사용하기 위해 맥박, 호흡, 체온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바이탈 측정 시스템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장착한 로봇 의사가 2m 떨어진 거리에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의 생체 신호를 측정해 혈중 산소 포화도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진 없이 로봇 의사가 혼자 회진을 하며 돌아다니는 광경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로봇 의사들이 보여줄 눈부신 활약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를 위해 로봇 의사들이 코로나19 의심자들을 진료할 때 과연 의사들의 역할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상 미래에 활개치고 다닐 로봇 의사의 등장 소식,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